제20대 대선 후보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여야 대선 후보 4명은 오늘 일제히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한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국민 경선 여론조사 방식의 야권 단일화를 전격 제안하면서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한상익 가천대 교수, 정태근 전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야권 단일화식의 카운트다운은 시작이 됐습니다. 대선 후보 등록 첫날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전격적으로 단일화 제안을 한 것인데요. 사실 단일화 1차 시한 후보 등록일로 예측은 됐었습니다. 먼저 이 배경 뭐라 보십니까? 그 단일화 논의가 조금 늦은 감은 있어요. 지난번 4월 7일, 작년 4월 7일 있었던 재보선거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 협상이 꽤 일찍 시작돼가지고 후보 등록 공식 선거 운동일 직전에 단일화가 마무리됐거든요. 지금 이제 오늘하고 내일 이틀에 걸쳐서 후보 등록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오늘 안철수 후보는 이제 구체적인 명분으로서는 이제 압도적인 정권 교체 그리고 더 나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단일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안을 했던 것이고.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다자구도에서 독자적으로 지금 대통령이 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단일화 문제를 현실적으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두 가지 배경이 있겠죠. 한 가지는 지난주에 그 김용호 전 국회의장, 정의화 의장, 강창희 전 의장을 비롯해서 전직 의원들이 많은 사람들이 단일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를 했고 뿐만 아니라 정권 교체를 바라는 시민사회 진영에서도 많은 여론이 있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에 안철수 후보가 그래도 지지율이 하락하는 속에서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지지율은 단일 후보로 나섰을 때 경쟁력이 있다라는 여론조사가 계속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다고 봤을 때는 명분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안철수 후보가 택할 수 있는 길은 좀 단일화다라는 부분으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당초에서 그 완주를 하겠다 이런 거에보다는 단일화에 더 방점이 좀 꽂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고 이재명 후보도 민생이 중요하다 이런 원론적 입장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배경은 뭘까요? 지금 안철수 후보가 제안한 것이 야권 단일화잖아요. 여권 단일화, 여권과의 단일화가 아닌데 네. 지금 이건 타인들의 단일화 논의죠. 논의에 여기서 되고 뭐 된다 안 된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우습고 말하는 자체가 우습죠. 그리고 여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뭐 단일화 얘기, 협력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그렇다고 여권에서 이미 그 정권 교체를 오랫동안 얘기했던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는 건 사실 어불성설이에요.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따라서 그 여당 입장에서는 야권 단일화를 제안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야권 단일화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건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다만 그게 어떤 방식이 이루어질지는 잘 몰랐지만 어쨌든 오늘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 사정은 충분히 알고 있고 그리고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이 어떻게 논의를 하든 간에 그거는 이미 여당의 손을 떠났다라는 정도의 의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측은 이런 제안에 대해서 이 단일화 제안은 환영하지만 이 단일화 방식, 경선 방식에 대해서는 윤 후보는 아쉬운 점도 있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저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오히려 국민의힘 반응 자체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어떤 네. 의미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 한 교수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문제를 제안했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문제는 사실상 종료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야권이 힘을 결집하냐 결집하지 못하냐의 문제고 지금 계속되는 여론조사에서 나타납니다만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비율이 55%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단일화가만 된다고 그런다면 뭐 막판에 일부 변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권 교체로 가는 것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다고 봤을 때는 국민의힘 쪽에서 보다도 좀 적극적이고 포용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즉
오늘 안철수 후보가 지난번 그러니까 작년 4.7 재보궐선거의 방식, 여론조사 방식을 가지고 단일화를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네. 제가 지금 아직도 캠프에 있었으면은 저는 강력하게 일단 환영하고 네. 후보 간에 만나가지고 공동정부 그리고 정책 연대를 위한 협약 이 문제 거기에 더해가지고 앞으로 또 4개월 있다가 지방선거가 있거든요. 지방선거까지 공동 연대하여 선거 치른다는 것을 합의를 본다. 그리고 단일화 방식 문제에 관련해서는 정권을 부여한 협상단에서 논의를 하면 후보들이 가감없이 수용한다. 이 정도 얘기를 했으면 아마 이제 방안이 현실적인 방안이 나올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도 지금 단일화하는 과정 속에서 본인이 만약에 후보가 안 됐을 때 명분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4.7 재보궐선거 때 조사했던 방식이 두 가지였습니다. 네. 하나는 적합도, 적합도를 가지고 800샘플을 했고 하나는 경쟁력을 가지고 800샘플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국민의힘에서 지금 먼저 해야 될 것은 일단 공동정부 구성 문제에 먼저 합의를 하는 것. 그리고 우려되는 사항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놓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내일까지 해서 후보 등록이 종료가 되면 일단 선거운동은 시작됩니다. 근데 28일 투표용지가 인쇄되거든요. 그러니까 27일이 그 다음 마지노선인데 네.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들한테 우리 역시 윤석열 후보가 정권 교체에 대한 희망을 안고 나온 후보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전향적으로 나선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고 저는 이제 지금 후보께서 고민을 해보겠다고 얘기했습니다만 내일 아마 이제 선대회의가 열리겠지요. 그래서 이제 후보를 비롯해서 핵심 관계자가 논의를 할 텐데 그리고 이미 제가 듣기로는 비공식적으로는 그 안철수 후보의 제안이 있기 전에 네. 윤석열 후보 쪽에서 안철수 후보한테 가서 이 공동정부 구성 문제를 제안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국민의힘 쪽에서 무조건 그 여론조사 방식은 안 된다라고 해서 지금 이 단일화 협상에 이렇게 칸막이를 딱 쳐놓는 것, 저는 이것은 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측의 대응이 좀 아쉽다, 보다 전향적인 이 그렇죠.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십니다. 이 안 후보 측의 이런 결단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전개될 거라 보십니까? 단일화 문제가 생각보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방금 정태근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공동정부, 다음 6월에 있는 지방선거에서의 공천 문제, 공천권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어느 정도는. 또 하나는 이 단일화 문제는 아주 격차가 크게 나든가 그래서 뭐 어떻게 여론조사를 하든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간에 한 명이 이기는 게 확실하든가 아니면 저도 좋다라는 심정을 이제 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든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든 내가 아니래도 된다는 그런 절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만 단일화가 성사가 되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그 공동정부 구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물밑에 있었다라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더 관심이 있을 것은 아마 6월 지방선거에도 공천 문제일 겁니다. 좀 나눠 먹기. 그러니까 뭐 협력이니까. 근데 이런 논의를 진행하고 하는 것 자체도 되게 힘들지만 너무 시간이 별로 없지만 또 하나는 이 여론조사에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어떤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둘 다 승부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네, 초접전. 이러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이런 짓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현재.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후보와 역시나 박빙이니까 두 번의 박빙을 넘어갈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단판 방식으로 안철수 후보가 2012년에 했던 대로 그만두는 것을 원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윤석열 후보 내가 저도 좋으니까 무조건 정권 교체만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심정을 가지고 대선에 나오신 분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론조사 방식은 좀 불가능하다고 보고 결국 이 다음에 진행될 과정은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추이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해요. 즉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갑자기 지지율이 한 5% 이상 차이가 나 떨어진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좀 올라간다. 뭐 이런 거나 아니면 아예 안철수 후보가 확 떨어져서 아무 의미가 없거나 즉 10% 받아서 선거 자금의 반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땐 이제 단판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 그때는 어떤 형식으로든 뭐 공동정부 꾸미는 거야 뒤에 논의도 되는 거니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그럴 때는 단일화 가능성이 아직은 남아 있다. 네. 이렇게 근데 제가 좀 첨언을 드리면은요, 지금 여론조사를 했을 때에 일부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후보가 경쟁력 있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지난번 4.7 재보궐선거 때 보면 그 당시는 사실은 오세훈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 비해서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는 밀렸었습니다, 사실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여론조사 경선 방식으로 단일화가 들어가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적합도 경쟁력 조사를 하니까 네. 적지 않은 차이로 이긴 거거든요. 결과는 실제 그때 발표하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나중에 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일부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후보가 예를 들면 뭐 이재명 후보하고 삼자 구도에서 더 나오는 것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의 역선택의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만 실제 여론조사 방식에 들어가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안철수 후보한테 죄송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앞서는 방식은 거의 결과는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희 국민의힘 입장하고 상당히 괴리가 있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그 협상 그러니까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지를 두도록 하고 일단 단일화의 합의를 보는 것. 저는 이게 정도라고 보여져요. 앞으로 단일화의 이 여론조사 결과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인데요. 오차 범위 내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추이를 보면 이 후보의 지지율은 1%포인트 상승, 윤석열 후보는 1.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 지난주 지지율 추이인데 지난주에 이슈들을 보면 지난 수요일에 적폐수사 발언, 윤 후보의 이런 발언이 있었고 목요일에 문 대통령의 이 사과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반영이 된 결과인데 이 판사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반영이 됐죠. 특히 노무현 대통령님을 기억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거 좀 민감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님 수사 때도 참여를 했던 사람이고요. 가족 수사에.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수사는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즉 전직 대통령 잡는 데 전문가예요.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분이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하면서 수사를 다 했어요. 울산 것도 수사했죠. 탈원전도 수사했죠. 조국 장관도 수사했죠. 안 한 게 없어요. 그러면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수사를 또 하겠다라고 하면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을 잡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뭐 그다음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갔다 어쩐다 해도 4년 동안 수사를 다 했던 사람이 다음 정권에서 잡겠다? 문재인 대통령 잡겠다는 거죠. 이 얘기가 들어가는 순간에 노무현 대통령을 기억하는 사람 그리고 특히 이재명 후보한테 굉장히 불리했던 부분이 그러니까 문재인을 굉장히 지지하나 이재명 후보를 별로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 뭐 대표적으로 2030 여성들이 좀 그런 경향이 좀 컸어요. 이분들이 있었던 건데 이분들한테 문재인 대통령을 잡아 가두겠다고 신호를 줘버린 거예요.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그렇게 신호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전직 대통령들을 좀 잡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따라서 제가 이 리얼미터 조사의 그 세대별 보니까 네. 20, 30대 여성이 10% 이상 튀어 올랐어요.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서 한꺼번에 올랐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 발언에 문재인 대통령 얘기, 그 노무현 대통령이 소환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다시금 박빙으로 만드는 ARS 조사조차도 박빙으로 만드는 이런 게 됐다고 보고
다음 주에 이제 전화 면접들을 좀 봐야죠.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좀 봐야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윤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이 오히려 역풍 불러왔다. 친문 부동층을 결집시켰다. 이런 발언이셨는데요.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번 이슈,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슈 외에 또 하나 있었던 게 김혜경 씨 이슈가 계속 진행돼 왔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안 떨어졌다라는 측면에서 저렇게 분석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번 이슈의 가장 큰 피해자는 안철수 후보고요. 지금 이제 양쪽으로 지금 결집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각자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는 거로 해서 이 우상향하는 뭐 제로섬 결과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면 청와대에서도 이 문제를 계속 끌고 가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이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수사할 만한 사건이 도대체 뭐냐? 이게 이제 논란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소위 이제 청와대 울산 선거 개입 문제죠. 뭐 탈원전 선거 수사 문제죠. 이런 문제가 실제로 수사의 방해에 의해 가지고 제대로 되지 않았느냐. 예를 들면 월성원전 문제 같은 경우는 대통령 이름이 실제로 3번이 거론이 됐었고 대통령이라는 직함이 41번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가 제기되면 지금 정권 교체 비율이 높이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라도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또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청와대에서는 문제를 처음에 세게 제기했다가 지금 빠지는 양상이거든요.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후보 스스로가 2017년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적폐라는 것을 적폐에 대한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한다면 그런 보복은 매냥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실제로.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적절한 발언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 범죄가 있거나 비리가 있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라는 수준에서 얘기를 했으면 딱 좋은 얘기였는데 적폐라고 물어보니까 바로 적폐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적절치 못한 답변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슈를 키워나가는 것들이 그렇게 양측에서 크게 도움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또 손해나지도 않는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이번 주 지나가면 종치는 이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 나올 여론조사 추이도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야 주요 대선 후보들, 이 후보는 충청과 제주에서, 윤 후보는 호남에서 표심 잡기의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이 두 후보의 행보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선거 기간을 보면은요, 방송 토론을 3번을 해야 돼요. 그럼 전날 쉬어야 되거든요. 그럼 실제로 선거 기간 동안 나가서 떠들 수 있는 날짜가 15일이 채 안 돼요. 그래서 전국을 돌아야 돼요. 네. 이전부터 좀 돌아야 되는 거고 아마 이제 이재명 후보는 충청, 제주 이렇게 돌면서 쭉 북상을 할 생각일 겁니다. 북상할 생각일 거고 지금 윤석열 후보도 열정 열차를 출발시키면서 이렇게 호남을 이렇게 돌고 있는 거죠. 네. 서로들 지방 한 번을 돈다는 거는 이미 출발을 한 겁니다. 선거 운동 개시는 안 됐지만 지방선거는 시작된 것이고 그래서 지금부터 이미 대선 시작됐다고 봐야죠. 뭐 이분들이 특별히 어떤 전략이 더 있다. 요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역 가서 지역공약 발표하고 메시지, 정치 메시지 내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뭐 특별히 그 지역 메시지를 낸다 이런 의미는 없어요. 그 지역 공약을 내고 전체 메시지 내는 거. 그래서 지금부터는 두 후보가 계속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시기고 뭐 그 일정대로 좀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 앞으로 계속 그럴 거예요. 네, 정 전 의원께서는 앞으로 두 후보가 지지층 결집 그리고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리라 보십니까? 일단 지금 윤석열 후보가 실제로 호남에서 어느 정도 득표할지에 대한 가름을 하기가 쉽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정도의 시간과 정력을 호남에 지금 투여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뿐만 아니라 뭐 이준석 대표라든지 여러 그 당의 역량들이 지금 집중이 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실제로 그것이 얼만큼 표로 귀결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국민의힘이 이제는 전국 정당으로서 호남 유권자들에게 대해서도 호남의 미래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또
호남 유권자들로부터 표를 얻겠다 이런 자세를 보여주는 것은 대단히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보여지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최근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과거에 비하면 호남 지역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호남 표심이라는 게 특히 이제 또 출향민들한테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상당히 이제 그 의미도 있고 시간과 정력을 투여하는 거에 비해서 또 나름대로 성과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향후의 전략과 관련해서 역시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지역적으로 보면 서울, 계층적으로 보면 자영업자, 그리고 20대, 30대가 어떻게 투표하느냐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은 거의 이제 선거 막바지에 와 있고 지금 우리 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TV 토론이 3차례 있다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두 가지 측면이죠. 네. 하나는 메시지에 있어서 그래도 계속 자영업자들하고 그리고 20, 30대들을 겨냥한 메시지와 공약들을 비중 있게 계속 제시하는 이런 분들이 필요하고 결국은 지역적으로 보면 이번 선거는 서울 수도권에서 결판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경기, 인천 같은 경우는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4.7 보궐선거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데 이 수도권에 있어서의 우세들을 더욱더 확대시켜 나가는 전략이 저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타당한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지난 2차 TV 토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차 TV 토론보다 공격 수위가 높아졌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두 양강 후보의 부인 얘기도 수면 위로 나왔습니다. 이 TV 토론 앞으로 남은 표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을 하십니까? 또 정치학에서 선거 전에 한 80%는 결정이 된다고 봐요. 국민의. 선거 한 3, 4주 전에 한 45%, 선거 들어갈 때 한 30, 40%, 80% 결정이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두 후보의 지지율 합쳐서 이제 80%라고 보면 한 16%거든요. 나머지 네. 어디로 가느냐. 근데 그 전체가 움직이는 건 아니고 최대한 우리나라 선거에서는 5에서 8% 정도가 움직인다고 봅니다. 실제로 움직인다고 봐요. 선거 기간 중에 영향을 받는다고 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어디서 영향을 받냐면 메시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메시지에서 뭐 말실수를 얼마나 하느냐. 메시지를 잘한다고 받지는 않아요. 네. 말을 잘한다고 거길 지지하러 들어가지는 않는데 말을 잘 못하거나 실수를 크게 하거나 이런 경우에 확 변동이 크거든요. 따라서 이 TV 토론도 두 후보 모두 말실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싸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또 특히 굉장히 네거티브 선거이기 때문에 서로 네거티브를 막 하면 선거에 들어가면 서로 그 네거티브는 별로 크게 영향을 안 미쳐요. 그냥 원래 저쪽은 나쁜 걸 치니까 나쁜 것도 덧붙여봤자 뭐 크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네거티브 전 때문에 말이 험해지건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거기서 어떤 그러니까 굉장히 대통령직에 안 맞는 실수가 나오거나 자신도 모르게 뭐 당황한다는 태도가 나오거나 또는 뭐 과도하게 눈살을 찌푸릴 정도의 뭐 얘기를 한다가 또 무식함을 굉장히 드러낸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TV 토론이 한 3, 4%를 움직이는 그런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서로 방어적으로 좀 간다면 글쎄요. 그렇게 되다면 뭐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 말 특별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 퇴원 후 이 대구 달성의 사저를 마련했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요. 그러면서 이 퇴원 후에 어떤 메시지를 낼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걸 또 대선 전 변수로 꼽는 사람들도 많던데 영향을 줄까요?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뭐 비공식적인 언론 보도를 통하면 일단 대구에 이제 원래 자기 그 선거구 당신의 선거구였던 달성에 이제 집을 마련하셨다고 얘기를 들었고 지난번 총선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후보가 감접적으로 그래도 정권 견제를 위해서 미래통합당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을 더 강력하게 지지하는 뭐 우리공화당이라든지 굉장히 강성 정당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미래통합당을 지지해 주셔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냈었거든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당연히 정권 교체를 위해서 힘을 보태자라는 메시지가 나올 것을 기대합니다만 그 정도 수위의 메시지가 나올 것 같지는 제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윤석열 후보가 그 수사를 했고 뭐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있었으니까 뭔가 거기에 대한 또 견제 이런 메시지가 나올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선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그냥 그 입장을 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낸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정권 교체에 힘을 실어주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상희 가천대 교수, 정태근 전 국회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